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요 기술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로 이어지는 이제 초연결 사회 부분들에서 실제로 이제 사물 인터넷을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논의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물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그 기초 기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이것과 둘러싼 그 논쟁 부분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물 인터넷, 소위 이제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지구촌,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비롯해서 지구촌 전체의 변화상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개념화되어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연결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동안에서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컴퓨터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촌이 더 좁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컴퓨터가 모든 사물들에 들어가는 IoT가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여기에서 보시면 뭐 그 500억 정도의 그 사물들이 이 연결이 되면서 2020년에는 요 500억 정도의 사물들의 연결들이 그 완성이 될 거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그 사물의 연결성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그 커다란 이슈들 중에 하나가, 또한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무엇을 양산을 할 수 있냐면, 그 사물 인터넷들이 만들어내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새로운 산업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산업의 기회들을 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라고 이제 하는 그런 그 장밋빛 그 경제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고, 그래서 요런 그 IoT와 빅데이터 기반한 산업 활성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한 그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경제적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로 많이 이제 그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새로운, 그러니까 이 연결의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그 소위 이제 스마트 기기들 혹은 그 사물 인터넷 기기들의 이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 그 기사를 보시면 스마트홈 기기들이 지금 그 해킹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사물 인터넷 해킹 피해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24조에 달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6조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손실 비용 부분들에 대한 계산도 나와 있으면서, 이 사물 인터넷의 이제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들이 좀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IoT라고 하는 하는 개념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요 IoT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IoT 기술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본 다음에 요런 그 논란들로 언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개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초기에 그 이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제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성되던 그런 이제 산업사회로의 진입이 3차, 우리가 언급을 했었던 3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소위 이제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정보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 4차 산업혁명기 같은 경우는 이 정보화 사회를 한층
한층 더 소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과 사물과 소위 이제 공간, 생물, 어떤 정보, 비즈니스, 소위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유 경제 때 얘기가 됐던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온라인 경제라고 하는 것들로 한번 살펴보았듯이 이 경제의 그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강화되고 있는 요런 그 전체 이런 연결의 초현상화라고 하는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초연결 혁명 혹은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의 기본 인프라라고 한다면 그 초연결 서비스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IoT, 그 다음에 생산된 데이터들을 다루는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이런 그 초연결 사회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슈라고 한다면, 그 보안이라든가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어떤 그 네트워크의 안전성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책에 있어서의 더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한다면 초연결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그 사물의 정보화라고 하는 것들이 특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그 긴밀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상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어떤 자율주행차 시대, 이것은 이제 초연결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기반 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교통 분야에는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연결 사회의 핵심 기술과 이제 관련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그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IoT로 이제 기술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IoT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여기서는 네트워크 연결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이라고 하니까 사물들과 이전에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라 일상으로 우리가 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가전기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제 가구 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옷에 이제 컴퓨터에 그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는, 그래서 데이터를 생산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디바이스가 내장되어 있는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IoT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물의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도 이제 정의를 하는데,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요 IoT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뭐 차이를 보이고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초연결 사회의 기반 기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IoT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자, 이 IoT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그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데, 바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빠르게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가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울러서 모두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균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냉장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원격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텔레비전 혹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보급되고 있는 AI 비서라든가 여기 이런 곳에서도 이제 데이터들이 원격으로 이제 전송이 될 텐데 이 각각의 데이터들은 데이터별로 특성들을 갖고 있고 그 데이터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은 그러니까 이 전문 일종의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균질하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굉장히 일단 분석 일종의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거라든가 분석 작업에 있어서 기존의 균일한 데이터를 다루던 그런 데이터 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그 기술들을 요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이게 이제 기반 기술이라고 한다면 요것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소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초연결 사회의 관련 기술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위 이제 아까 IoT로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디바이스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종의 이 초연결 사회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사람의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 개발 연구들도 초연결 사회를 맞으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미리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맞춤형 소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기술로서는 이제 상황 인식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초연결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IoT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인터넷 오브 things의 약자가 되겠죠. 이 인터넷 오브 things라고 하는 것은 1999년에 MIT의 오토 아이디 센터의 설립자인 케빈 애쉬튼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상 용어로 자리 잡게 됐는데 케빈 애쉬튼이 처음에 이제 구상을 했던 이 IoT에서는 소위 RFID라고 무선 전파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원격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원거리 정보 인식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요 RFID에다가 이제 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센서와 그다음에 정보를 전파하는 RFID 두 기술을 결합을 시키면서 실제로 이제 이 스마트하지 않은 사물들이 정보를 스스로 원격으로 생산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사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고 요 RFID가 장착된 이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게 되면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개념이 구축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RFID와 센서를 일상 생활 속의 사물에 탑재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 구축될 것이다라고 이제 개념화를 했던 부분들이 이 1999년에 인터넷 오브 띵즈의 일종의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IoT와 일종의 이제
일상의 그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를 도식으로 한번 그 표현을 해보자면,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RFID가 그 장착된 사물들, 그리고 이제 센서가 장착된 요런 그 사물들이 곳곳에 이제 널려 있게 되고, 또 인간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면서 그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사물들의 그 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원격으로 자동 송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일단 클라우딩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그 연결된 클라우딩 컴퓨팅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수집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일종의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개념화했던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되고, 이 빅데이터에 맞는 또 다른 분석 기술의 이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분석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 시간 저희가 AI에서 배웠던 바로 이 인공지능의 이 딥러닝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기술과 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그 바탕이 되면서 바로 이 그러니까 생성된 빅데이터들을 최적화하고 어떻게 이제 그 비즈니스 데이터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 인공지능의 기술들의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요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자상거래에서 그 활용이 되거나, 혹은 스마트 팩토리의 제조에서 활용이 되거나, 금융에서 혹은 자율주행차에서,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이 되게 되는 그런 그 초연결 사회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일단 그 사물 IoT는 애쉬튼에 의해서 그 RFID와 센서를 장악한 사물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2016년도, 17년도 이 기술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IoT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들도 약간씩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의 그 사물 인터넷을 정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IoT에는 일단 앞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기기와 센서와 서버, 이런 그 하드웨어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의 그 송수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별망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 IoT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요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 구성 성분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피의 그 인터넷 IoT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터넷 등 ICT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과 공간을 서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활용을 하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그 네트워크된 연결된 사물, 요것을 이제 IoT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앤디 실레네브에 의하자면 그 여러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서 많은 정보를 수집한 뒤 정보 융합을 통해서 그 사물의 일 수행을 지능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이 IoT의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 기능에 맞추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ICT R&D 그 기술 로드맵 2022를 세웠던 IITP라고 하는 그 국제 기관들 같은 기관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리적 또는 가상의 사물들을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여기서는 이제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 그 다음에 지능화를 통해서 자율적인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자동 연결된 그 인터넷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직접 어떤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이 스스로 그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센싱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딩 컴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전송을 하고 또한 그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사람의 명령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수요도들을 맞추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제 첨부한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 전체를 이제 그 ICT에서는 이 ICT R&D 기술 로드맵에서는 IoT로 이제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TT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즉 ICT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가상의 사물들을 연결해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개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그 인프라 개념으로서 더 이 IoT라고 하는 것들을 용어 정의화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IoT라고 하는 그러니까 things라고 하는 것들을 더 넘어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everything은 어떻게 이제 더 확장이 된 거냐면 이제 사람과 사물 그다음에 이제 가상기기 정도로 그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대상들을 그렇게 이제 3가지 종류 정도로 한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everything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부분들까지도 확장을 했냐면 일단 사람 사물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 자체도 이제 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다만 그 사물에서 데이터들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업무 과정 자체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도 이 그러니까 연결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 그러니까 가상의 행위에서부터 물리적인 행위,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돕는 사물들, 그리고 이 사물들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 놓는 그런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확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요즘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러면 아까 그 스테피에서 소위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의 개념도들의 조금 적용을 해서 본다면 이 IoT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이런 연결망, 그죠? 요런 연결망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요 디바이스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요 소프트웨어도 이제 IoT 기술의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네트워크들을 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서는 사실 이제 무엇들이 구성이 되냐면 활동과 연결해서는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축이 되어서 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 비즈니스들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스마트 디바이스, 소위 이제 사물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호 처리 기술이라든가 센서 기술이라든가 혹은 경량 웹서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 기술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 초연결 사회 부분들에서 제조 분야는 사라지게 되고 어떤 제조 분야가 IoT와 연결되어서 부상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초연결 사회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될 텐데, 그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신호 처리 기술, 센서 기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웹 서버들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요것들을 어떻게 더 이제 속도 처리라든가 혹은 경량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급부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들, 이 네트워크 구성하는 부분들에서 소위 이제 이종 간의 네트워크들의 연결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부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o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출현을 할 텐데,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기술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에 IoT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IoT라고 하는 것은 사물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개입 유무와 관계없이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개발, 그 다음에 플랫폼의 개발, 스마트 디바이스의 개발,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떤 그 기회들을 제공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사물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그 업무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스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연결 사물수가 2014년에 144억 개에서 2020년에 501억 개로 해서 3.5배가 이제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요 사물 인터넷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이 사무 영역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BM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동안에 고안하지 않았던 소위 스마터 플래닛, 전 지구적 프로젝트까지도 이제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터 플래닛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에너지와 교통과 금융 등에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그 지능화 서비스들이 더 활성화되어 나갈 텐데, 그런 그 지능화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고안을 해내겠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패치베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100개 이상 국가에서 측정한 방사능 양을 실시간으로 이제 전달을 해준다든가, 혹은 개인에게 에너지 소비 형태라든가 혹은 에너지 비용 부분들을 직접 센싱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 개인의 어떤 그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돕는 그런 서비스로 그 새로운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역들을 개척해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겠고요. 예를 들면 뭐 기후 관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농업 서비스의 어떤 그 예측성들을 높여서 이 농업 생산성들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주고, 그것을 그 비즈니스 서비스화해서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사물 인터넷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망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그 사물 인터넷의 파급 부분들은 앞으로 2020년에, 바로 내년이죠. 2020년에 예를 들면 이제 3.9조에서 11.1조 정도, 1조 달러 정도의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에너지나 공공 분야에서 이 사물 인터넷의 도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아직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2020년 혹은 2025년 정도까지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공장이나 도시나 건강, 소매, 작업장 등 그 9개의 여러 영역들, 일상의 여러 영역들에서 이 IoT의 파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화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K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이제 그 스마트 홈, 그 IoT를 이용을 해서, 바깥에 외출해서도 뭐, 불을 껐는지, 혹은 조명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취사도구들의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혹은 이제 방범이라든가, 전력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전력 제어도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마트 홈의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IoT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상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런 풍향 풍속계라든가 혹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선박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을 달아서 선박에 그러니까 달려있는 기상 관측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관측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상청의 서버에 여러 가지 기후와 관련된, 기상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집약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기상청에서의 여러 가지 날씨 예보의 질 자체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보다 더 IoT 기반의 기상 예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LG의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도로 교통의 원활한 도로교통의 이제 원활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차량 관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의 개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디지털 타코그래프하고 사물 인터넷 플랫폼 이런 것들을 연동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차량 관제 서비스를 해서 화물 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이 교통의 실시간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물류 속도들을 높인다라든가 혹은 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차량 정체 부분들을 이제 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능형 관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과 더불어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부터 우리 일상의 스마트 홈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상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조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IoT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 이 IoT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는데요. 우선 현재 많은 사회적 쟁점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 이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 특히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 소위 이제 things, 이 사물들의 이 보안이 여전히 이제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수집된 데이터들의 위변조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들의 어떤 안전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게 되는데 이 사용자 인증 부분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이 디바이스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방해받게 되는 이런 인증 방해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기밀성 침해라든가 정보 유출, 복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 IoT 소위 이제 초연결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연동되는 사회적인
사회 안전과 사회 기술적인 안전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대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앞에서 이제 우선 이 보안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데이터들의 수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IoT 디바이스 보안,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문제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기 위변조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IoT 보안 운영 체계 문제, 그 다음에 사물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해킹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이제 기술적으로 대안을 가져갈 거냐, 요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요 플랫폼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서비스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개인의 이제 사생활 정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체계가 여전히 이제 허술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런 기술 부분 보안의 문제들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차량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동을 해서 보면 악성 코드가 감염된 차량 진단 앱을 통해서 자동차를 이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범죄의 기회가 늘어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네스트사에서 이 IoT 기반의 온도 조절 장치를 생산을 해냈는데, 이 온도 조절 장치가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서 굉장히 사적인 정보들이 이제 유출이 되면서, 사실 이 온도 조절 장치가 알려주는 부분들은 집안 내부에 사람이 있다 없다, 소위 이제 사람의 이제 부재 상황들을 외부로 이게 해킹이 되거나 혹은 잘못 원격 송신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집안 부재가 외부로 알려져서 물리적으로 침입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카메라 홈 서비스 홈 서버, 그러니까 스마트 홈 같은 경우에 집안을 원격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 내장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개인 사생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스마트 TV라든가 스마트 가전, 공유기, 스마트카, 교통, 의료기기 곳곳에서 이런 보안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떤 개인에게 부닥칠 수 있는 침해라고 하는 부분들, 피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논의들이 현재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의 앞으로의 전망보다는 이 비즈니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의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프라이버시와 연동되는 개인정보 보호들을 이 초연결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정책들을 마련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FBI에서 사물 인터넷 기기를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아주 보안이 엄격히 된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에서부터 보안이 적용된 기기를 제공을 하는 그 제공자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제공자들이 보안 업무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2015년에 사물 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버시 강화를 고려한 IoT 제품을 설계하도록, 그 다음에 안전한 초기 보안 설정의 방안들을 이제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들에게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조금 보게 되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데이터 집합이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의 양이 크고 종류의 다양성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듯이, 이제 2020년과 30년의 시기에는 IoT뿐만 아니라 IoE로 진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하루에도 뭐 2.5 퀸틸리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듣기에도 생소한 그런 정보 단위로서 10의 18승 제곱 정보가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빅데이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이 분석 부분들을 그 방대한 양에 맞추어서 어떻게 신속하게, 그리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신속하게 이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소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기술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소싱, 소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석해서 하는 그런 크라우드 소싱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이닝 기술, 소위 이제 이 프라이버시 보호 마이닝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보안 안전의 문제, 이 안전의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처음 이제 IoT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물 디바이스를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데이터 익명화라든가 혹은 차등 프라이버시라든가 고기능의 암호화, 비밀 계산 연구,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마이닝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더 이 기술적으로 이 시장들, 기술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은 사물 디바이스, 소위 이제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도 있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 익명화라든가 암호화, 비밀 계산과 같은 이 마이닝 기술의 개발이 더 빠르게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기술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이라는 것들도 있고, 분산 처리 기반 기술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이 스트림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요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은 딥러닝에 기반한 이제 분석 기술 개발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걸로 최근에 이제 경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싱가포르에서 교통량 예측 시스템 예측을 할 때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예측 배송을 할 때 미리 이제 수요자가 한 달 뒤에, 그러니까 항상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일상용품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한 그런 데이터 분석 기술에 기반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그 오더를 내리기 전에, 소위 이제 그 주문 생산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배송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존의 예측 배송이고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다음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비즈니스의 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지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용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심야버스 노선을 확정할 때 이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 빅데이터와 연동을 해서 여전히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양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동반 성장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선 이 빅데이터와 연결을 해서는
바로 이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들이 다 개인정보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정보에 포함된 이 개인정보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이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면서 비즈니스 영역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빅데이터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를 통해 가지고 산업에다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정책 지향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16년도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의 그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8년도 우리의 현재 상황은 2018년 9월에 이제 국내 비식별화 위험 연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식별화 기술 자체가 여러 가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그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와 연관이 되어서 어떤 그 정부의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그 법안에 따라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들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법적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여러 가지로 안전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한정이 되는 것들은 아니고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마련이 되어서 선언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개인정보 처리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을 하고 식별자를 또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 개인정보의 주체 권한들을 강화해야 된다.